책은 43페이지 피시고요. 43페이지. 오늘부터는 수업이 3교시 하고 마지막 시간에 시험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배운 내용 가지고 10문제씩 매주 시험을 보실 거라 그냥 가지 마시고 시험 보시고 그거 해설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만 나눠드리면 안 풀어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나눠드리고 앉아서 푸시고 그거 해설 듣고 그렇게 가시면 되죠. 정 바쁘신 분들은 그냥 문제만 가지고 가셔도 상관없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가져가시면. 그래서 문제를 나눠드린 이유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데 이거 공부하신 이유는 뭐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문제 풀자예요. 문제 풀자. 문제 잘 풀어서 그냥 점수 60점 넘겨갖고 합격하시면 돼요. 그게 목표예요. 근데 이걸 무슨 학문 연구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실 거면 여기로 오실 게 아니라 가까운 부동산학과가 있는 대학을 가셔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철저히 그냥 시험 대비예요. 시험 대비. 근데 그냥 그렇게 학문 연구를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해요. 근데 문제를 안 풀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뭘 물어보면 본인이 공부는 되게 많이 하셨으니까 되게 잘 알아요. 근데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그분이 막 항상 1등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지금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일단 문제집 자체도 없고 기본서에 뒤에 보면 문제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뭐 좋은 문제도 있고 별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니까 이걸 풀어보시는 걸 목표로 하시되 그 매일매일 안 풀어보시니까 매일매일 그 배운 내용 가지고 풀어보셔야 되는데 안 하니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가는 거는 다 기출문제로 나가는 거고 나눠드리는 이유는 다 맞으시면 더할라이 좋겠지만 다 맞는 게 좀 비정상이죠. 오늘 배운 내용 오늘 다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당연히 틀리시는 게 당연하고 그걸 풀어보는 이유는 내가 오늘 배운 내용이 이런 건데 이런 거에서는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파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문제를 10문제 나눠드렸는데 내 힘으로 다 풀었는데 다 맞았다. 그럼 집에 가서 공부하실 거 없죠. 오늘 한 거 다 이해했다는 얘기잖아요. 어차피 외우는 건 나중에 차근차근 할 거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개론은 다 이해했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고 뭐 그중에서 5개밖에 못 맞췄다. 그러면 그 틀린 5문제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문제 보면 아 이거는 여기서 나온 문제구나 여기서 나온 문제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하시고 복습하세요. 만약에 다 틀렸다면 10문제 풀어봤는데 다 틀렸다. 그럼 오늘 수업 들은 3시간 동안 들은 내용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오늘 하루 종일 그거 공부하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찍어서 맞춘 건 아무 의미 없죠. 그 찍어 맞춘 거는 틀린 거로, 그러니까 찍을 필요도 없고 찍어서 맞춘 거는 틀린 거니까 그거는 집에 가서 틀린 거로 체크하고 공부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매일매일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 보는 게 보통 1시부터 1시 10분 정도까지 볼 테고 나머지 한 20분은 해설하고 끝나면 빨리 끝나면 한 1시 반? 좀 늦어지면 1시 40분, 50분? 그 정도까지는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3페이지에는 정착물 가볼게요. 정착물. 정착물에서도 공부하실 건 개념하고 정착물의 종류, 그 다음에 정착물의 판단 기준 이 3가지 공부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정착물은 어디서 나온 개념이에요? 정착물이라는 건 원래 처음에 등장을 한 건 아까 얘기한 민법 99조 1항에서 부동산은 누구를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할 때 이때 등장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정착물이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는 개념?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입니다. 민법상의 용어예요.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하고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이 똑같은 개념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그가 붙어, 그. 그럼 이 그가 누구요? 이 그이가 누구요? 그이가. 얘가 토지예요, 토지. 그래서 민법상의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을 말해요. 토지 정착물. 근데 이 정착물은 더군다나 민법 규정에 따라서 얘가 정착물에 해당하면 반드시 민법 따라서 부동산이 돼야 돼, 부동산.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토지에 붙어 있는 정착물 말고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 그러면 토지 말고 건물, 뭐 준부동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건들에 붙어 있는 것도 다 뭐로 본다? 정착물로 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오로지 누구만? 토지 정착물 말을 말하지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 등에 붙어 있는 정착물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제 심한 경우는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반드시 뭐지만 부동산이지만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 중에는 동산인 것도 있어요. 동산인 것도. 그래서 이 둘의 개념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분들 보세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 중에서는 똑같이 정착물이라는 이름을 쓰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이름 쓰지 말고 설비라고 부르자. 그럼 민법하고 헷갈릴 일 없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정착물이라는 말이 미국에서 온 말인데 그 말이 원래가 픽스처라는 영어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단어를 아예 써주자. 이렇게 해서 문제 낼 때 정착물 또는 설비 또는 픽스처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이거는 민법상의 정착물을 뜻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43페이지 보시면 정착물 그래놓고 기억번에는 일반적 의의라고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45페이지에 니은번에 민법상 의의 해갖고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왜냐면 정착물이라는 것 자체가 부동산 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의 개념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개념이 서로 어떠니까? 다르니까. 그래서 정착물이라고 하는 건 43페이지에 있는 개념부터 봐요. 개념. 정착물이라는 건 두 번째 줄입니다. 그 기억에 일반적 의의라고 되어 있는 거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정착물이란 원래는 뭐였는데? 동산이었는데 첫 번째 요건이에요.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 이게 첫 번째 요건이고, 그래서 두 번째 그 부동산의 일부가 된 계량물. 이런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물건을 뭐라 부른다? 정착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착물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첫 번째, 부동산에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부동산에 부착 내지는 설치돼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건이 다 정착물이다? 그건 아니고 그 물건이, 부착된 물건이 부동산에 뭐가 돼야 된다? 일부가 돼야 돼요. 그럼 부동산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는 부동산으로부터 뭐 해야 할 수 없다? 제거해낼 수 없게 된 물건들, 이걸 정착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물건들의 대표적인 건 뭐가 있겠어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라면 건물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만약에 건물에 붙어 있는 거라면 에어컨 같은 거, 또는 뭐 이 건물에 붙어 있는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착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착물의 개념은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정착물의 종류 얘기는 그 일반적 의의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민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법적인 얘기라서 45페이지 민법상 의의의 종류가 나옵니다. 민법상 의의의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묵지 마시고 그냥 개념을 일반적 의의, 민법상 의의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종류, 판단 기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책 쓰시는 분 취향이니까 뭐. 그래서 그 B번의 유형 보세요. 유형. 세 가지로 나눴죠. 두 가지 공부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세 가지까지 해. 두 가지로 나누세요. 두 가지로. 세 번째 거는 좀 설명이 모호해서 둘로 나누세요. 그 첫 번째는 토지의 정착물, 얘는 지금 민법상의 개념에서 온 거니까 토지 정착물 중에서 이런 뜻이에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토지의 일부인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그럼 독립되어 있느냐 일부냐의 뜻은 토지와 독립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예요.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 중에서 토지와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에 붙어있는 물건 중에, 즉 토지에 부착되어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 중에 토지와 독립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물건의 대표적인 건 누구예요? 건물이지 뭘 건물. 이거 말고 또 배운 거 있어요. 아까 준부동산 할 때 토지에 붙어있는 나무 중에서 그 나무를 별도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었던 나무가 있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임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뭐다? 토지와 독립되어 있는 정착물입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민법에서 배우셨는지 아직 배우셨는지 몰라서 일단 넘어가고, 그럼 나머지 물건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토지에 설치되어 있는 담벼락이라든지 또는 인목이 아닌 나무 또는 뭐 도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들의 소유권은 누가 갖는다는 거예요? 토지와 독립적으로 소유를 못하니까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갖겠죠. 토지 소유자가. 근데 그 중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국어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국어에. 그래서 25회 시험에서 요걸 물었었습니다. 토지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정착물 중에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국어라는 건 나중에 이제 공시법 시간에 배우실 텐데 지목이라는 게 있어요. 지목. 토지를 28개로 분류해 놓은 지목. 지목 중에 하나에 국어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라고 하는 건 인공적으로 설치된 수로쯤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로. 우리 책에도 있어요. 잠깐 한번 가볼까요? 어디 있냐면 책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59페이지 가보세요. 59페이지. 그 59페이지 나와 있는 번호 붙어 있는 것들이 지목입니다. 지목. 28개 지목. 28개 지목 중에 18번, 18번째 지목이 국어예요. 국어.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금의 수로 부지를 다 통틀어 뭐라 한다? 국어. 그럼 국어는 뭐예요? 수로예요. 수로. 그러면 이 인공적인 수로를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토지에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토지의 일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수로를 토지와는 별도로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어? 토지와 소유를 독립적으로? 그럼 국어 등기 내신 분 있겠네? 국어 등기 내갖고 등기부 갖고 계신 분 좀 가져와 보세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런 물건 없어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에 구별하시라고. 이게 25회 때 냈던 시험이에요. 근데 이거는 25회 때 냈으니까 이걸 또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 내용은 뭐다? 정착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일반적 의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 4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43페이지. 그래서 이 얘기는 왜 필요한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정착물은 반드시 토지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건물에 설치 또는 부착된 에어컨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근데 이 에어컨이 우리가 보통 보는 스탠드형 이렇게 세워놓는 거 말고 요 위에 붙어 있는 거 이런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 시스템 에어컨?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일체형? 뭐 매립형? 이 정도 되려나요? 그런 에어컨이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는 누가 봐도 이 건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 부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설치 부착되어 있으면 다 정착물이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설치 부착되어 있더라도 그 물건이 건물에 뭐여야 돼? 일부여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에어컨을 보고 이 건물의 일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이걸 보고 건물의 일부는 무슨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효과가 이 에어컨이 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일부예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뭐예요? 부동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일부인 뭐고? 정착물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이 부동산의 이 건물의 일부가 아니면 정착물이 아니잖아요. 그럼 정착물이 아니면 우리는 뭐로 본다고 그랬어? 동산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동산. 그래서 얘는 이 에어컨이 건물의 일부냐 아니냐에 따라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동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이게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건물뿐만 아니라 에어컨도 다 누구 거니까. 갑 거니까. 근데 이 갑이 을한테 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어. 그러면 이 에어컨이 만약에 건물의 일부인 정착물이면 갑은 을한테 건물 전체를 팔았으니까 이 에어컨도 누구한테 팔아야 돼? 을한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을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에어컨이 건물과는 별개의 물건이라면 갑은 을한테 뭐만 팔았으니까 건물만 팔았지 에어컨은 판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에어컨은 누구 게 되는 거예요? 갑 거 되는 거예요. 갑 거. 그래서 얘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 있어요? 소유자가 누구냐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에어컨이 이 건물의 일부인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43페이지에 구분 기준 그래서 설명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 기준이 있는지도 아셔야 되고
그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이 물건을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동산인 별개의 물건으로 봐야 되느냐 구별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판단하는 방법이 첫 번째, 부착된 방법 갖고 판단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부착된 물건의 성격 가지고도 판단할 수 있고, 세 번째, 설치한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네 번째, 설치한 당사자 간의,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를 가지고도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부착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 에어컨을 부착한 방법이 이 건물로부터 절대 제거해낼 수 없도록, 떼낼 수 없도록 딱 붙게 부착을 해놨다. 그럼 얘는 당연히 뭐로 봐야 되고? 정착물,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될 테고, 만약에 이걸 언제든지 필요하면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설치해놨다면 당연히 동산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시험 안 내. 그래서 어떻게 내? 제거했을 때를 물어요. 제거했을 때. 부착 방법에서는 제거했을 때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을 제거했을 때 손상을 입어요. 에어컨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다 포함해서 손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얘는 떼면 안 되는 데를 어거지로 떼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로 봐야 돼? 그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에어컨을 떼어내도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해요. 그럼 얘는 원래부터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었던 별도의 물건인 거죠. 그럼 당연히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주의하실 건 이게 손상을 입느냐 손상을 입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요 손상이라고 하는 건 부서지면 안 돼요. 물리적 손상. 고장나면 안 돼요. 기능적 손상. 이걸 제거했을 때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효용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손상 중에 그 어떤 손상도 제거되지 않았을 때, 이 어떤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이걸 뭐라는 거고? 동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손상을 입었다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굳이 부셔진 건 아닌데 고장나 버렸어. 뭐 겉보기는 멀쩡한데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안 돌아가. 그럼 얘는 뭐로 보는 거예요? 기능적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얘는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입니다. 고장난 것도 아니고 부셔진 것도 아닌데 이거 떼어냈더니 집값이 확 떨어져. 그럼 얘는 이 부동산에 꼭 붙어 있어야 될 물건인 거죠. 그렇다면 그때도 뭐로 본다? 부동산인 정착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판단 기준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물건의 성격은 그 설치된 물건이 부동산의 특정 위치 또는 특정 용도에, 왜 이렇게 부르죠? 특정 용도에 딱 맞도록 고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건 창문 생각하세요. 창문. 그럼 여러분들 살고 계신 아파트,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파트에 있는 베란다 창문 생각해보세요. 베란다 창문. 이사 갈 때 짐 큰 거 들어오려면 뭐예요? 사다리 차로 해서 베란다에 딱 걸쳐갖고 창문통에 들어오죠. 그럼 그때는 창문을 어떻게 내? 떼내죠. 그럼 창문 떼내면 건물이나 창문이 무너져? 아니면 창문이 고장나요? 아니요. 그럼 집값이 떨어져? 그렇지도 않아. 그럼 창문은 부착 방법을 가지고 봐서는 아무런 손상 없이 그 건물로부터 제거할 수 있으니까 동산이네. 그죠? 그래서 이사 갈 때 창문도 떼어갖고 들고 가시지. 네? 그렇게 안 해요? 창문은 그냥 냅두잖아요. 왜? 이와 같이 아무런 손상 없이 제거될 수 있는 물건이지만 그 창문이라고 하는 물건의 성격이 그 부동산의 특정 위치 또는 특정 용도에 딱 맞도록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번 기준과는 다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상 없이 제거할 수 있는 창문이라 하더라도 얘는 뭐의 일부로 본다?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본다는 거죠. 창문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요? 창문, 여러분들 집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은 부동산의 동산이요? 정신들 차리세요. 응? 왜 이렇게 정신들이 없어 다? 혼자 공부하나? 저는 공부 안 해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죠. 창문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라고, 부동산. 속 터진다. 충청도 분들은 어쩔 수 없어. 저도 충청도 사람이지만 조용해.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뭐라고? 얘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너한테 얘기했는데 창문이 뭐예요? 그랬더니 동산. 그럼 들고 가? 이사 갈 때? 동산이면 들고 가야지 내 건데.
내 거 남의 거 관심이 없죠 지금. 부동산이면 누구 거요? 건물 주인 거요. 건물 주인 거. 동산이면 별개의 물건이니까 다른 사람 거고. 그럼 창문은 부동산의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손상 없이 제거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인 이유가 뭐예요? 그 물건의 성격이 그 부동산의 특정 위치나 특정 용도에 딱 맞도록 설치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손상 없이 제거가 되더라도 뭐로 본다? 그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 문제 풀어봐야지 알죠 뭐. 세 번째 당사자의 의도입니다. 설치한 사람의 의도예요. 그럼 설치한 사람의 의도가 이 물건은 처음부터 이 부동산의 일부가 되게 하려고 설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뭐고? 부동산인 정착물이고. 그렇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뗐다 붙였다 하려고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의도에 따라서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험 내면 틀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틀리면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다? 예를 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에다가, 임대부동산에다가 임대인이 어떤 물건을 설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의 설치한 의도는 뭐로 봐야 되겠어? 이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한 게 이 건물주, 즉 임대인이 설치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설치한 이유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여기 가서 에어컨 쐬고 오려고 임차인 살고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이걸 설치한 이유는 이걸 설치함으로써 이 부동산 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설치한 건 뭐로 봐야 돼? 그 건물의 일부인 정착물로 봐야 될 거예요.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설치한 사람이 여기에 새도로 사는 임차인이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2년 후에 계약 끝나면 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 에어컨 설치하면서 이 건물에 천년만년 붙여놔서 이 건물로부터 제거할 수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붙인다? 그럴 리가 없죠. 나중에 나갈 때 어떻게 돼? 들고 나갈 생각이니까 당연히 이건 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설치한 거겠죠. 설치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도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당사자 간의 관계는 지금 예를 든 것처럼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관계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부러져 이거.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입니다. 매도인의 매수인의 관계.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면 지금 판단하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에어컨이 부동산의 일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봤어요. 근데 잘 모르겠네. 부동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부동산 여부가 불분명해. 그럼 그럴 때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버려라 이렇게 해요. 그럼 둘이 이사 가려고 하면서 이삿짐 차 앞에다 세워놓고 뭐 갖고 이 에어컨 갖고 이삿짐 차에 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옥신각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미리 정해놓자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즉 매매 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즉 정착물 여부가 어떻다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이걸 뭐로 그냥 봐버리자.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버리자라고 정하자는 겁니다. 그럼 얘를 부동산의 일부인 정착물로 봤다는 건 이 에어컨도 뭐의 일부예요? 건물의 일부요. 그럼 누가 가져가야 돼? 을이 같이 사야죠. 그래서 이때는 누구 께 된다? 매수인께 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 거예요? 매매 관계에서 어떤 설치된 물건이 정착물인지 아닌지 불분명할 때는 이걸 동산으로 본다. OX? X. 부동산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매매 관계에서 어떤 물건이 정착물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부동산인 정착물로 보기 때문에 매도인이 여전히 소유한다. X입니다. X.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당사자의 관계가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어떤 물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럼 이건 방금 전에 설명했죠.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얘를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설치한 의도에 따라 동산으로 본다 그랬어요. 동산. 근데 한 얘기를 왜 또 하냐면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요 임차인이 설치한 요런 물건을 두고 이름 붙이기에 임차인이 설치한 또는 임차자가 설치한 정착물이다라고 해서 이걸 임차인 정착물 또는 임차자 정착물이라고 정착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이건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부동산이다? 정착물이면 다 부동산인 게 아니라 민법에서 말하는 정착물만 부동산이 된다고 그랬고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지만 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동산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뭐로 본다? 동산으로 봅니다. 동산. 그래서 이 물건의 소유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요? 이 물건을 설치한 임차인이 소유하게 되는 거죠.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25회 시험에서는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되어 있건과 독립되어 있지 않은 토지의 일부인 것을 구별하세요를 25회 때 물었고, 전통적으로 계속 묻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정착물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한 방법에 따라 얘를 부동산인 정착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별개의 물건인 동산으로 봐야 되느냐 구별해 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공부하실래요?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뭐예요? 지금까지 한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기술적 측면에 뭐가 있고 경제적 측면에 뭐가 있고 법률적 측면에 뭐가 있는지 봤고, 기술적 측면 중에서는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은 다음 달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치로서의 부동산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고,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서 광해 부동산에 들어가는 누구? 준부동산. 그 다음에 협의의 부동산에 들어가는 누구? 정착물까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얘기가 다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에서 시험 문제는 몇 개쯤 내더라? 최소한 1개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시험 문제 하나 나올 수 있는 건 정리했고, 이제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책의 49페이지가 봐요. 49페이지. 부동산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토지 용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시험에 용어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묻는다라는 건 이 용어에 뭘 알고 계셔라? 개념 알고 계셔라라는 거예요. 개념. 그럼 49페이지 토지의 분류에서 우리가 배우실 게 01번에 있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예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있는 부지, 택지, 대지부터 시작해서 쭉 넘겨보세요. 그래서 2번에 뭐 후보지 이행지도 있고 그림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한 페이지 넘겨서 뭐 필지, 획지 이런 것도 있고, 또 넘겨서 56페이지까지 보시면 양가로 16번에 환지와 채비지라고 되어 있는 토지 용어들 있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하실 거고, 여기에서 시험에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용어들은 다 외우는 게 목표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니까 56페이지 02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옛날에는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법률이 이름 바꾼 거예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지적공사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름 바꾸면서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 이름도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게 지적법에 나와 있는 28개의 뭐다? 지목이에요, 지목. 그럼 이거를 지적법의 내용인데 왜 부동산 학개론 책에다 넣어놨냐면 시험에 내요. 학개론 시험에 내요, 지목을. 그래서 다음 중 지목인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목에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의 개념이 뭐고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학개론 시간에는 안 배웁니다. 그러면 공시법 선생님이 가르칠 게 없어. 그래서 이건 공시법 시간에 배우세요. 그래서 쭉 넘기시다 보면 60페이지는 28번째 잡종지까지 그래서 지목이 설명되어 있고, 그 옆에 61페이지 가시면 제2절 그래놓고 주택의 분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책에 있어요. 그래서 25회 때 냈어요. 25회 때.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못된 거 고르세요. 이렇게 해서 주택의 분류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밑에 주택의 분류라고 돼 있는 거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단독주택의 종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의 종류도 책에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랑 배우실 거? 공법 선생님이랑 배우실 거예요. 공법에서 가장 기본적 암기사항이에요. 주택의 종류는. 그러니까 시험에는 학개론 시험에는 내는데 수업은 누구한테 들으셔야 돼? 공시법 선생님하고 공법 선생님한테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가르쳐 드릴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올해 시험에서는 1차만 공부를 하고 2차는 공부 안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공시법하고 공법을 수업을 따로 안 듣는 분들, 그분들은 이거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것도 외우세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이건 뭐 법조문이니까 설명할 것도 없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단독주택의 종류, 단독주택이 뭐고 뭐 다중주택이 뭐고 다가구주거가 뭐고 공동주택의 종류, 아파트 연립, 다세대 뭐 이런 게 뭔지 다 구분하실 수 있으면 돼요. 다행인 건 주택의 종류 같은 문제가 25회 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자주 내는 문제가 아니라 한 5년에 한 번쯤 나와요. 그럼 25회 때 냈으니까 이거 다시 나오는 건 언제쯤이겠다? 30회 때쯤 나오겠죠. 30회 때. 그럼 나는 30회까지 계속 공부할 예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외워야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할 때 같이 공부하세요. 2차 과목 공부할 때 공시법하고 그 다음에 공법 공부할 때 같이 외우시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 전 이거 안 외우니까. 이거 뭐하러 외워, 이거.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따로 외우세요. 지목 28개 어떤 것들이 있고 걔네들이 무슨 뜻인지 다 외우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주택의 종류에서도 그 공동주택하고 뭐 단독주택 구별하셔서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그러니까 몇 페이지 있는 49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만 볼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부지와 택지와 대지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부지와 택지와 대지.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하실 때 이렇게 묶여 있어요. 대부분이 다. 묶여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세요. 왜냐면 묶어놓은 이유는 뭔가 비슷해서 아니면 반대말이라 또는 아니면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니까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에서는 그 묶여있는 것들을 뒤바꿔서 시험 문제 내면 문제 내기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택지여야 되는데 부지라고 바꿔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묶여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부지는 그냥 이걸 쓰이는 실제 예를 하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부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학교부지. 그러면 요 부지라는 말은 요 말 앞에 있는 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이런 뜻이에요. 요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토지. 그러면 이 위에 뭐가 이미 들어선 학교가 이미 들어선 그 바닥에 있는 땅을 두고 뭐라 부른다?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요 용도들에는 당연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용도도 있을 수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그런 땅을 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본에 있는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건축용지 외에도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인 하천이나 철도, 도로의 바닥토지다. 그러면 하천, 철도, 도로의 바닥토지만 부지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토지를 다 통틀어 뭐라 그래요? 부지라 불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하천이 지나고 있어요. 그럼 뭐요? 하천부지. 그 위에 철도가 지나? 철도부지. 도로가 지나요? 도로부지. 이렇게 사용되는 게 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개념이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밑에 2번에 있는 택지는 책에는 안 써 있는데 이게 감정평가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상 용어인데 기억본.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이 갖춰진 토지. 그럼 쉽게 말해서 뭐 할 수 있는 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면 부지 중에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을 따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택지라 부르는 거예요. 택지. 그래서 그 택지에는 두 번째 줄 보세요. 즉 짓는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지어요? 주거용지. 상업용 건물을 지어요? 상업용지. 공업용 건물을 짓습니다. 공업용지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다 통틀어 뭐라 부른다? 택지라고 부릅니다. 택지. 그럼 대지는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대지는 니은번 보세요. 니은번. 택지의 니은번을 보는 겁니다. 택지의 니은번. 건축법상 대지의 개념과 어떻다? 유사하대요. 뭐가? 택지가.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택지와 대지는 어떤 용어라 그러니까 유사한 용어니까 택지나 대지나 다 뭐 할 수 있는 땅?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 근데 택지는 어디서 나온 용어? 감정평가. 대지는 건축법. 그래서 3번에 있는 대지에서 기억본. 그 기억본은 건축법에 있는 법률 규정을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지라는 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아까 얘기한 누구예요? 지적법. 지목 규정하고 있는 지적법에 의해서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이건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고 얘가 뜻하는 바는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세 개는 해결했는데 문제는 니은번 가보세요. 대지의 니은번. 3번의 대지의 니은번에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뭘 규정하고 있다? 28개의 지목이라는 걸 규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목 중에 하나에 대라는 애가 있어요. 대. 그래서 28개 지목 중에 8번째 지목이 대입니다. 그럼 요 대하고 대지가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 두 개를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똑같은 개념이 아니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 볼게요. 대. 그 니은번에 있는 대. 지목이 대라고 하는 토지는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주거. 그럼 얘는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점포. 그럼 얘는 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상업용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물관이나 극장,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그러면 대라고 하는 지목은 건물 중에서 뭐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주거용, 상업용, 문화시설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지는 아까 택지와 같은 용어라고 그랬으니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다 지을 수 있는 땅이 대지입니다. 그럼 이 두 개는 개념이 똑같지가 않고 누가 더 넓은 개념이요? 대지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지금 누구랑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대지하고 대구별하는 건데 왜 갑자기 택지가 튀어나와? 이 두 개 구별하는 거예요. 두 개. 이름 비슷해서 두 개 구별하는 거. 그래서 구별하세요. 그러면 혼동 안 하는 방법은 포항관계 이해하시면 되겠죠. 포항관계. 부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과 건물 못 짓는 땅 다 통틀어 일컫는 게 부지예요. 그 중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만 따로 뭐라 불러요? 택지 내지는 대지라 부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한 페이지 넘겨서 50페이지. 두 번째 나와 있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도 묶어놓은 건 두 개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어서 묶은 거예요. 후보지와 이행지. 둘의 공통점은 토지는 내가 이 용도로 쓰다가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걸 토지의 용도 전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그 용도를 전환하고 있는 중이거나 또는 용도 전환이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다 통틀어 뭐라 부른다?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는 토지의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바꾸고 있는 거. 그런 땅을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 불러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 후보지든 이행지든 둘 다 사용되는 건 감정평가에서 사용을 하는 용어예요.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인데 감정평가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크게 세 수로 나눠요. 용도지역은 감정평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공법에서 배우시는 국토계획법에도 용도지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토지의 용도지역을 하나는 배웠어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부른다? 택지라 불렀어요. 택지.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 택지 하고 농사 짓는 땅도 있어요. 농지. 나무 심어져 있는 땅도 있어요. 임지. 그래서 택지, 농지, 임지를 토지의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또는 용도지역의 대분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 시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상호 간에 또는 용도지역의 대분류 사이에서 토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면 전환이 되고 있다면 이걸 뭐라 부른다? 후보지라 불러요. 후보지. 그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무 심어져 있던 임지를 개간해서 농지로 써요. 농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 후보지. 또는 농지였던 땅을 개간해서 건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후보지. 그런 땅이 후보지예요. 그럼 이행지는 뭐냐면 아까 택지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주거용 또는 상업용, 공업용지로 각각 어떻게 했어요? 다시 나눌 수 있었죠? 농사 짓는 땅인 농지도 마찬가지로 이건 택지에 소분을 드리고 농사 짓는 땅도 마찬가지로 농사 짓는 형태에 따라서 밭농사 짓는 거 전, 논농사 짓는 거 다, 과일 농사 짓는 거 있어요? 과수원으로 소분류 세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임지도 그 심어져 있는 나무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서 책에 용어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땔감으로 신 나무가 있다면 신탄님,
목재로 쓸 나무를 심어놨다면 용재림이라 불러요. 그러면 이 각각들이 뭐예요? 용도지역 안에 있는, 지금 얘기한 용도지역의 대분류라고 하는 용도지역 안에 있는 각각의 뭐들이다? 소분류들이에요. 소분류.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그럼 용도지역 안에서라는 건 뭐끼리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소분류끼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라 부른다? 이걸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시험 문제 낼 때 제일 쉽게 내는 문제는 뭐예요? 시험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택지, 농지, 임지라고 하는 용도지역 상호간의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를 후보지라 부른다. OX? O. 또는 용도지역 안에서 토지의 용도가 전환되고 있을 때 이걸 후보지라 한다. X. 이렇게 내면 제일 쉬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도 틀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시험 문제를 낸다는 거죠. 절대 틀리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전지였던 토지를, 전지였던 지역을 주거용지로 전환 중입니다. 이랬을 때 이게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이것만 기억하면 이것도 소분류고 이것도 소분류니까 소분류 사이 전환이니까 이행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지는 뭐였던 땅이에요? 전지는 원래 농지였어, 농지. 주거용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농지에서 택지가 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뀐 거니까? 용도지역 상호 간에 대분류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뭐라 불러야 돼? 후보지라 불러야 돼, 후보지. 그래서 이런 땅을 두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택지 후보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나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다가 택지 후보지라는 말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럼 택지 후보지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돼? 원래는 택지가 아니었던 땅을 뭐로? 택지로 전환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두 번째 형태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런 문제를 풀으려면 결국 뭘 외우셔야 돼? 책에 정리되어 있는 각각의 대분류와 각각의 소분류들을 다 주소 정확하게 이어서 알고 계셔야 문제 풀겠죠. 그럼 세 번째 또 나올 수 있는 게 후보지란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된 토지를 말한다. X? 이것도 X죠. 왜? 용도 전환이 끝나면 얘는 농지였던 게 뭐로 된 거예요? 택지가 그냥 된 거예요, 택지가. 그럼 그 뒤에 굳이 뭐라고 붙일 필요가 없어. 후보지라고 붙일 필요가 없죠. 왜? 얘는 이미 택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용도 전환 된 토지에 대해서는 또는 후보지 또는 이행지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 묻는 거죠. 가장 기초적으로, 개념적으로 용도적 상호 간의 전환이냐, 용도적 안에서의 전환이냐. 또는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체적 예를 가지고 물을 수 있고, 말장난하는 측면에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왜? 승질 급한 분들은 뭐만 보고 푸는 거예요? 상호 간에 이런 말 나왔으니까 후보지. 근데 사실은 상호 간에 용도가 전환 중이거나 용도 전환이 예정돼 있을 때만 후보지라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나와 있는 대지와 맹지는 두 개가 비슷해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비슷한 이유가 그 옆에 그림을 먼저 좀 보세요. 51페이지 있는 그림. 그래서 그 가베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색깔대 칠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가베토지라 되어 있는 색깔 칠한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자루대자 쓰는 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눈물 맹자 쓰는 맹지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대지, 오른쪽이 맹지예요. 그러면 두 토지의 공통점은 뭐다? 그 주변에 있는 을이나 병이나 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땅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맹지와 대지는 둘 다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차이점은 뭐다? 맹지는 완전히 둘러싸여서 아예 통행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대지는 벽내장 쪽으로 해서 도로로 나가는 좁은 통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통로를 갖고 있는 게 대지예요. 그래서 이 생긴 모양이 입구는 좁고 뒤로 갈수록 넓어지는 자루, 주머니처럼 생겼다 그래서 주머니 대자 써서 대지라 부릅니다. 그럼 그림 보고 이해는 했으니까 내용 정리해 볼게요. 50페이지 있는 거. 대지는 택지가 다른 택지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공도가 도로입니다. 도로. 그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데 뭘 통해서? 좁은 통로를 통해서 도로로 나갈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모양으로 생긴? 자루 모양으로 생긴 택지를 두고
대지라 불러요. 그럼 계속 택지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얘는 뭐는 할 수 있다. 건물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택지는 아까 건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자루 모양으로 생긴 택지가 대지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완전히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출입로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건물을 못 짓도록 제한하는 땅이 뭐다? 맹지. 그럼 시험 문제는 두 개 중에 주로 뭘 냈냐면 이 맹지를 주로 내요. 맹지를. 이게 주로 나와요. 왜냐면 이걸 물으려면 얘랑 구별을 해줘야 돼. 건축법상의 용어인 대지하고 이걸 구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별할 때 한글로는 구별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로 구별해야 된다? 한자로. 그래서 이 대지는 이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인 경우에는 이렇게 대자 밑에다 흑토자를 써서 이렇게 쓰는 대지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자루 모양의 대자, 자루 모양의 토지인 자루 대자는 위에 대자 똑같이 들어가고 오드자 들어가서 이렇게 쓰는 대지예요. 그럼 이 문제를 내려면 결국 여러분들한테 뭘 시켜야 돼? 한자 공부 시켜야 돼. 그래서 대지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고 주로 뭘 내더라? 맹지 냅니다. 그 다음에 4번에는 나지와 건부지 공지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4번에는 나지, 건부지, 공지는 4번에는 나지, 건부지, 공지는 묶어놓은 이유가 이 두 개는 나지와 공지는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묶어놓은 거고, 건부지와 나지는 서로 반대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반대적인 개념이라서 묶어놓은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배운 용어가 있어요. 누구? 건부지라고 할 때 부지라는 말이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 토지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 건이 뭐겠어요? 건이. 건물을 말해요. 건물. 그래서 이 토지 위에 이미 뭐가 들어서 있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땅을 두고 건부지라 부릅니다. 그럼 반대말이니까 나지는 뭐가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으면 전부 다 나지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지가 되려면 한 가지 요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세요. 51페이지 1번에 나지의 개념 보시면 나지는 첫 번째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정착물이 뭔지는 배웠죠? 아까? 이거 배웠잖아요.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고, 두 번째입니다. 지상권과 같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그래서 민법에서 아직 물권법 안 배우셨을 것 같은데 진도가 거기까지 나갈 리는 없죠. 첫날인데. 그래서 그 물권법에 가시면 소유권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어요. 그걸 뭐 대표적인 예로 지상권을 든 거죠. 지상권. 그래서 뭐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통틀어 제한물권이라 불러요. 제한물권. 그래서 지상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땅을 뭐라 부른다? 나지라고 부른다라고 법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지는 법적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 그래서 나지는 건물 없고 지상권과 같은 사법상의 토지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두고 뭐란다? 나지라 부릅니다. 나지. 이게 나지예요. 그래서 이게 감정평가와 관련된 하나의 법령인 표준지 평가 지침이라고 하는 법령에 나와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는 법률 용어가 뭐니까 나지니까 나지로 시험을 내요. 그래서 25회 때 출제할 때도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토지이다. 그리고 2번 나지에는 지상권과 같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업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지의 개념을 법에 있는 대로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냈습니다. 근데 책을 보면 항상 뒤에 일본에서는 나지를 갱지와 저지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 말이 꼭 책에 나와요. 그러면 이런 말 써놓으면 꼭 뭐가 있어 보이나 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렇대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랑 뭔 상관이요? 우리는 어디서 시험 보실 거예요? 한국에서. 우리는 일본 사람이야? 니혼진 됐을까? 일본인이세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그럼 한국 사람이면 어느 나라 말을 배워야 돼? 한국말을 배워야지. 근데 왜 일본말을 써놓고 우리말인 척하냐 이거죠. 일본 용어예요 이거. 근데 이런 내용을 왜 책마다 꼭 써놓냐면 베껴온 책 안에 이게 들어있으니까. 베껴온 책 안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학을 강의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강사들 말고 대학 교수님들의 대부분은 일본 가서 공부해 오셨거나 미국 가서 공부하신 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처음에 갔던 분들이라
일본 책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책에서는 이 나지라고 하는 개념을 모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갱지와 저지. 근데 우리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나도 읽을 수 있거든. 그럼 이게 우리말인 것처럼 갖다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갱지나 저지라는 표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냥 뭐라고 써? 나지라 써, 나지. 그럼 이런 내용을 쓸 필요 없잖아요, 책에다가. 뭐하러 쓰냐, 이거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데다가는 책에 있으니까 뭐, 네. 근데 실제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혹시라도 실제 시험에 갱지나 저지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 끝나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꼭 켜세요. 그리고 뭐해? 이의제기해. 뭐라고? 우리가 쪽발이냐? 이렇게 써놓으세요. 갱지나 저지는 어떤 애들만 쓰는 거예요? 쪽발이들만 쓰는 거예요, 쪽발이. 우리는 그런 거 안 쓰잖아요. 요즘에 하는 짓이 마음에 별로 안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 애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의고사에 나오면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밑에 표 보세요, 표. 표 보니까 갱지와 저지를 같은 표 안에다 넣어놨죠. 그래서 아니 갱지와 저지가 아니라 갱지와 나지, 갱지와 나지. 그래서 갱지와 나지는 뭐가 없대요? 건축물 없고 사업상 제한 없고 공법상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어떻다? 똑같대요. 그럼 혹시라도 갱지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건 누구랑 동의어? 나지와 동의어라고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데서 혹시 이런 문제가 보이거나 아니면 문제집 풀다가 이런 문제가 보이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뭐라고 묻는다? 나지라고 묻습니다. 다른 용어는 물은 적 없어요. 다른 용어는 물은 적 없습니다. 그럼 정리됐고 그 다음 한 페 넘겨서 공지가 남았죠. 공지. 공지는 나지와 어떤 측면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 그랬죠. 공통점. 그럼 얘도 뭐가 없는 땅? 건물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공지란 필지 중 건축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시험에 그대로 냈었던 표현이고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필지가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하지 말고 원래 토지 용어에 나와 있는 토지 용어집에 나와 있는 공지의 개념은 다시 써놓을게요. 거기다가 공법상의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을 못 짓고 건물을 짓지 못하고 비워놔야 되는 토지를 이걸 우리 법률 토지 용어집에서는 공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이런 땅이 어떤 땅이냐면 필지라는 건 토지를 구분하는 하나의 단위예요. 그래서 하나의 토지를 한 필지의 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짜리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이 토지를 이용할 때 건물을 짓는다라고 가정하면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가장 효율적이겠어요? 이 100제곱미터를 꽉 채워서 한 치도 남는 땅 없이 완전히 건물을 딱 이렇게 짓는 게 가장 내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건물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져요. 왜? 공법상 제한 중에 하나인 어떤 게 존재하는 거예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같은 게 존재를 해요. 그럼 공법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건폐율이라는 건 건물의 바닥 면적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법상의 제한으로 건폐율을 40%까지만 인정해 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다 건물을 지을 때 이처럼 꽉 채워서 짓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제곱미터 40%인 40제곱미터까지만 뭐가 들어설 수 있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나머지 얼마에 대해서는 6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고 싶지만 짓는다 못 짓는다? 못 지어요. 그래서 한 필지에 건축하지 못해서 비오는 부분에 토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땅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공지라고 불러요. 공지. 그렇게 개념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지, 건부지, 공지까지 구별하신 거죠. 잠깐만 쉬었다가는 나머지 토지 용어들 54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5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52네. 5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법지, 빈지, 필지, 획지, 그다음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얘네들까지가 묶여 있는 거니까 걔네들까지만 일단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